지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정의, 균형, 정확한 판단력, 모두 법관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 공정한 절차의 가치를 일깨워주길 기대하는데요. 여기 법복을 벗고 시민들과의 소통에 나선 이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9월 28일) 세종시청.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미래비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없는 세종시의 완성은 성공하기 어렵고요. 또 세종시의 행정수도의 완성 없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사실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들이 오갔는데요. 국가균형발전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수도권 초집중화 지방소멸을 반정시킬 수준의 획기적인 저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충청권의 전체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논리와 좀 품 넓은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국가 균형 발전은 박범계 국회의원의 신념. 토론을 들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합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이어진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방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슈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안. 관계자의 설명과 예정 부지를 둘러보는 박범계 국회의원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이곳이 바로 국회의사당이 이전하는 경우에 그 예정 부지인데요. 말 그대로 국회의사당이 이전하게 되고 또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 균형 발전의 정말로 상징적인 모습이고 너무나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대로 보완해 나가고 통일적인 행정체계,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멋진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달동네에서 보낸 불우한 소년 시절. 오랜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비로소 시작된 새로운 인생. 늦은 시작, 늦은 공부였지만 최선을 다해 사법고시에 합격. 누구보다 정의롭게, 누구보다 공정하게 재판에 임했던 대한민국 판사. 그리고 운명처럼 뛰어든 정치.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삼선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박범계 의원을 만나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이 많으시고요. 정말 평소에 유머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의원님 굉장히 뭐랄까요, 냉탕과 온탕을 오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철하실 때는 아주 냉철하시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다가도 또 후자진에 있을 때는 잘 웃으시고 농담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모시기 아주 좋습니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혁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입니다. 네, 오늘 국회 24시 박범계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네. 요즘 근황 어떠십니까? 정기국회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어제 11시 조금 못 미쳐가지고 예산 2021년도 예산 통과시키고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 방송 찍기 전에 그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균형발전 TF 화상회의하고 바쁘네요. 네, 정말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원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쁜 짬을 내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그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그렇게 인상 안 했잖아요. 네, 의원님 코로나 시국인 만큼 저희가 먼저 손소독 진행하고 네,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박범계입니다. 갑니다. 네, 의원님, 네. 저희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의원님과 저의 이 토크합을 맞춰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다음 토크합. 토크합. 네, 바로 이고동성 게임입니다. 아, 코드가 맞는지. 네, 그래서 제가 제시어를 드리면 하나, 둘, 셋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바로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이거 완전 네. 알려주지 않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생각. 부먹찍먹. 네, 연습 게임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먹찍먹이 뭐더라? 탕수육을 부어 부어 소스를 먹을 거야? 찍어 먹는 듯 먹- 찍어 먹는 거다. 다시 해볼까요? 네. 다시 부먹 찍먹 도전해 그럼 보도록 내가 반응을 하겠습니다.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더 좋아하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네, 예, 뭐 예, 예. 다시 오케이. 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정말이네. 네, 군만두, 물만두. 하나, 둘, 셋. 군만두. 네, 좋습니다. 맞는 거. 네, 저희 합이 또 이렇게 맞는데요. 또 두 번째입니다.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예. 힌트를 살짝 주셨는데, 네,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꾼 거 아니죠, 순간적으로? 네, 저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잘 마지막입니다. 맞네. 한 번만 더. 네. 봄, 가을. 하나, 둘, 셋. 가을. 아, 오. 이번 토크가 굉장히 기대가 네, 되는데요. 네, 네. 합이 아주 잘 이거 맞았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다. 네, 정말 즉흥적으로 네, 저희가 네. 맞춰봤습니다. 약간 놀랐어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렇게 조금 준비해 봤는데 네, 네, 네. 하나씩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시험 출제 같아. 떨리는데. 첫 번째 네, 네. 키워드입니다.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한번 방을 열어라. 오 마이 갓. 비행소년입니다. 비행소년. 비행소년. 네, 네, 네. 의외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 의원님 보면 좀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비행소년. 풍기는 이미지가 좀 모범생일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비행소년이셨습니까? 이게 나는 비행소년이 아니고 그 고등학교 제가 이제 충북 영동 출신인데 거기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거든요. 서울의 봉천동이라는 유명한 달동네 이 평지에서 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고바이 된 곳을 한 20분 걸어서 도착한 방 2칸짜리 이제 집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좀 뭐 세상이 좀 왜 이 사람들이 다 다르고 잘 살고 못 살고 환경 뭐 이런 등등 이런 게 불만들이 막 많았고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제 방랑벽이 계셔가지고 가출 아무튼 나가셔가지고 안 들어오시고 그러다 지금 행방불명되신 지 40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런 거 또 어머니도 장애인이시고 아버지 어머니 다 장애인이시거든요. 아버지는 다리를 저르시고 엄마는 팔 한쪽을 못 쓰시는. 근데 엄마가 고생하면서 우리 키우고 그런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 이런 것이 많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죠. 그러니까 자퇴할 정도니까 비행성이 꽤 있었던 불량 청소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어린 시절에 이 본격적인 좀 방황기가 시작이 되면서 의원님께서 또 음성 클럽에도 가입을 하셨다고요. 이름이 아주 인상적인데 갈매기 조나단이라고요. 어떤 클럽입니까 이게? 음성 클럽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뭐 비행성이 좀 있는 그런 클럽인데 실상은 이제 조나단 시걸이라는 작가가 쓴 그 이제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아마 그 제가 기억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런 책 소설책에 그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아주 그럴듯했죠 저희들. 그러니까
음성 서클이 맞았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상은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자, 청소년으로서 우리도 나라에 기여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다들 문제가 있었죠. 네, 의원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또 예, 보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오랫동안 방황을 또 하셨다고요. 이제 그러다가 호련히 연세대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호련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비행소년을 내가 인정할 정도로 비행성이 있었는데, 그런 방황과 좌절을 겪고 고등학교도 다 졸업을 못했으니까 그래도 원래 기본 실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학교 자퇴하자마자 그 해에 친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는 검정고시에서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고졸은 된 거예요.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칠 자격은 됐는데 그러고 나도 한 3년 많은 방황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면 81학번, 81학번이어야 되는데 연세대학교를 85학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동년배보다는 4년 늦은 거고, 그리고 이제 85학번 연세대학교 들어가서도 그 당시 85년부터 87년까지 소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소위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치열했고 많은 분들이 참 분신하고 뛰어내리고 그래서 의사 열사분들이 많았고 그 희생하는 그 학생들, 학생운동 지도자 그 친구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 그러면서 그래서 87년에 이제 어떻든 직선제 개헌이 관철이 되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 그래서 우리 뜻대로 이기지는 못했지만 양김 분열에 의해서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데모만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게 아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들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호련이 된 게 아니고 힘들게 3년 공부해서 됐죠. 이렇게 의원님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과거 시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과거 문제가 어려워지는데요. 자, 두 번째 방을 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을 열어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불꽃 판사. 불꽃 판사입니다. 이름도 잘 줬다. 불꽃 판사. 세상에 불꽃 판사. 이제 연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1991년 사법고시를 패스하셨어요. 네. 처음으로 판사 생활 시작하신 곳이 어디였나요?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 당시 남부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지금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1994년부터 이제 판사 생활을 시작했던 거예요. 네, 이게 저희가 이 판사라고 하면 원칙이나 진지함 뭐 이런 단어들이 연상이 되는데 이런 딱딱한 법원에서 분위기에 반해서 여러 차례 법원 내부 게시판에 또 글을 올리셨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은 아마 특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연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사들의 의견들이 올라오면 그게 막 데스트필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제가 1994년부터 판사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그 94년 판사 시작하기 전에 사법연수생일 때 3차 사법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법민주주의, 사법민주화를 어떤 그 꿈꾸는 많은 젊은 판사들이 소위 연판장을 돌려서 사법권의 독립, 사법민주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저도 판사가 아직 안 됐지만 사법연수생일 때 용기가 있었죠. 저도 많은 연수생들 선동 하다시피 해서 우리도 저 기계에 있는 저 옳은 저 판사님들의 그 연판장 사법민주화 운동에 우리도 동참하자. 그래서 저희 23기 사법연수생들도 다 그 당시 서명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의 그 동기들이 지금 유명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때 사법연수생이었고 또 강용석 전 의원도 있고
조윤선 장관, 전 장관 뭐 이런 분들이 다 사법연수생 동기들입니다. 네, 정말 이름을 다 네, 아는 분들을 또 동기로 그렇죠. 두셨는데. 그러고 나서 네. 이제 법원에 판사로 들어갔는데 제가 우리법연구회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우리법연구회가 뭐 생각만큼 뭐 무슨 뭐 괴물 집단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네. 그 안에는 꽤 많은 수의 회원들이 있었고 판사님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다 생각들이 굉장히 넓어요. 다양하고. 그러니까 꼭 무슨 뭐 일부 아주 신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쪽으로만 이렇게 경도된 그런 분들이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 생각들을 갖고 있는 판사님들이 나름대로 좋은 법을 잘 적용하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권리구제에 앞장서는 재판을 하자. 뭐 그런 다짐 속에서 있었던 것이지. 이제 그런 일환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우리법연구회 간사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코트넷의 내부 통신망에 글을 쓴다는 거는 지금처럼 아주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조금 용기가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글들은 지금은 아주 제도화됐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을 하자. 또 검찰 수사만으로 사실상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공판 중심주의라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제도화된 거예요.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가 있고 없음을 법정에서 비로소 잘 제대로 밝히자 하는 것이 이제 공판 중심주의인데 그런 거 합시다. 과감하게 합시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비춰질 그런 시대였어요. 1990년대니까. 그래서 한때는 제가, 저 있잖아요. 정보기관에서 감시도 받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불꽃 판사 맞기도 했네. 정말 맞으신 것 같은데. 안 타 죽어서 다행이죠. 의원님께서 또 앞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대전지방법원 소년부에 계실 때 또 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유독 조금 엄하게 뭐 불꽃 판사라는 별명이 이때 또 붙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요, 이제 소년 판사, 소년보호 사건의 이제 전담 판사인데요. 대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행성이 있었던 비행소년 말 그대로 잘 날아다니는 비행소년이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 학생들이 안고 있는 그 고민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 학교 내에서 그런 고민들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다고 자부를 했어요. 우리 청년 학생 시절을 정말 그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오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고 뭐 제가 잘 됐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때 비행성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대학 들어가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판사 되고 남을 훈계하고 재판하는 사람까지 됐으니까 얼마든지 잠시 좌절하고 방황하고 비행에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서 늘 재판을 했는데 왕따 사건이라고 대전의 모 중학교, 모 고등학교에 아주 중학교 꽤 오래된 사건이네요. 그래서 한 학급에서 벌어진 왕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왕따를 당한 학생이 굉장히 괴로워했고 그 연구단지에 종사하셨던 그 아빠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왕따를 당한 것으로도 괴롭고 힘든데 그 왕따를 했던 그 아이들, 같은 반 학생들, 그 가해자 학생들이 반성할 줄 모른다. 또 그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흔한 빽이 있는 그런 데 부모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모들이 뉘우칠 줄 모르는 자기 아이들을 반성하게끔 해야 되는데 뭔 잘못이 있느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보통 있는 일이 아니냐 아이들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단기간 보름 정도 2주간의
잠시 보호시설에 학생들을 이제 뭐 구금과 비슷한 거예요. 보호 조치를 하고 그래서 한 14일 동안 그런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했죠. 14일 동안 고생하고 나오더니만 니들 진짜 반성하니 안 하니 물어보니까 정말 뭐 철철 울어가면서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처분은 가볍게 해줬습니다. 200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얘기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네. 거의 중년에 30대, 중년에 네. 가까운 나이가 됐겠네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5년이 되는 건가? 이렇게 의원님의 그 판사 시절 생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이거는 뽑아주시죠. 이건 예측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세상에서 좋아하시는 분. 어떤 키워드일까요? 예, 네. 너무 시적이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 너에게 네. 나를 보낸다. 보낸다. 네. 너무 시적입니다. 사법연수원 자치회에서 펴내는 예. 잡지의 편집인으로 활동을 하실 때 당시 뭐 사법연수생들이 뽑은 존경하는 법조인 2위에 오른 이분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게 지금의 의원님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분 누구십니까? 예, 고 노무현 대통령님인데요. 제가 사법부 연수생 때 1년차 때 이제 사법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연수지, 이 사법 연수지의 이제 편집장이어서 그 당시 우리 300명의 23기 동기들이 존경하는 법조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등이 고 조영래 변호사님, 말 그대로 전태일 노동열사의 말 그대로 버시자, 또 여러 동지이자 했던 그 조영래 변호사님이 이미 작고하셨고 그 당시. 두 번째가 고 노무현 대통령님, 즉 노무현 변호사님. 그 당시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노무현 변호사님을 저희 이제 연수 편집지에서 인터뷰를 했었고 노무현 변호사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고 특히 원칙과 소신 그리고 세상의 인류 대학, 인류의 인생, 인류의 경력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2류, 3류, 아니 정말 무지랭이 민초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의로움과 공정함에 바탕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고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분에 대한 제가 매력에 쏙 빠져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럼 나라도 가서 도와드리겠다. 다 떠날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지율이 14%, 15% 꼴등 할 때였어요. 저라도 가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건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사표를 냈죠. 사표를 냈는데 저보다 한 달 전에 사표 내서 이회창 후보를 도우러 간 사람이 나경원 판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회창 후보는 뭐 거의 대통령이 된 셈이나 다를 바 없는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사표를 내니까 우리 법원장님이 박 판사 자네 미쳤나? 응? 네, 정말 말씀대로 사실 당시 상황만 보면 조금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좀 반응이 어떠셨어요? 근데 도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판사로서 재직할 때에 우리법 연구에도 말씀드렸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판사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 재판에 정치라는 이름으로 제 재판을 투영시켜서 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정치 이런 말 있잖아요. 정치를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되면 당신보다 더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야말로 이 공동체, 한 국가 사회에 있는 유한한 작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오염되거나 타락한다거나 부패하면 더더군다나 무능력하게 되면 바로 그 정치를 통해서 배분되는 자원이 왜곡되게 배분되기 때문에 그것은 힘없는 사람들, 서민들의 고통과 피해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정치에 늘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선택한 노무현 후보가
14.5%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인데 이분이 이회창 후보, 정몽준 후보를 이기고 당선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분이 역사에 난 정통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분을 돕는 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한 거지 뭐 내가 특별한 어떤 위치나 사회적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법원장님 말씀도 드렸지만 일단 제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죠. 판사를 때려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보기에는 꼴등하는 후보, 당선 가능성 없는 후보가. 그래서 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프로에서는 단식투쟁이라고 했는데 단식투쟁은 아니고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내가 얼굴이 이렇게 확 펴질 때가 언제냐면 대통령 선거 이기고 2002년 12월 30일 날 제가 31일 날 최연소로 39살의 나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명을 받아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그래서 그 탁 이제 본부당당하게 집에 가서 아내 데리고 그 당시 대통령 인수위원들은 여기 서울 그 중구의 프레지던트 호텔에 이렇게 방을 다 이렇게 마련해 주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내와 첫째 아이 데리고 새해를 맞이했죠. 네, 그때 비로소 얼굴이 좀 펴지더라고. 펴지고 지금도 선거운동 기간 중 외에는 이렇게 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제 현재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선택을 또 하실까요? 당연하죠. 제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신분을 탐낸 것이 아니고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제 인생의 제2의 인생의 시작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의 정신, 영혼 당신께서 정말 뛰어내리셨을 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제가 저희 집에서 정말 그 떼굴떼굴 굴렀거든요. 떼굴떼굴 구르고 정신을 차리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대통령님이 영정을 만들어서 우리 대전시청 앞에 대전시청 안에 홀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주셔서 밖에다가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데 대전시청 앞 그 국기계양대 앞에서 그 나무 아시죠? 거기다가 테이블을 차리고 영정을 올리고 했었는데 우리 대전 충청도 시민들이 근 30만 가까운 분들이 조문을 했죠. 지금이라도 당연히 저는 뭐 그분의 정신과 영혼으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선택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하고 민정 제2비서관 또 법무비서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박범계 비서관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는 말씀이셨다고 해요. 어떻게 좀 많이 괴롭히셨습니까? 너무 큰 사랑을 주셔가지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실수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나이가 만 40살이니까 40살에 1급 법무비서관, 뭐 민정 2비서관이라는 일이 굉장히 큰 책무를 맡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는 제가 너무 격했고 또 뭐 그런저런 그래서 실수도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떨 때는 야 박범계 때문에 머리 아프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아마 바람과 기대 또 어떨 때는 뭐 거기에 또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신께서의 그 어떤 실망 이런 등등이 다 있었을 것 같고 어떻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님 또 그 당시 민정수석님이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이제 사수 저는 부사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수로 모셨던 문재인 민정수석님 속에서 저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언젠가 이제 자서전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뭐 제 인생에서 참 잊을 수 없는 대목이죠. 네, 이렇게 대선 승리와 함께 탄탄대로를 좀 걸으시는 것 했는데 쉽지 않은 공천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정치적인 불운을 좀 겪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뵐 때 4전 5기라는 이제 표현을 썼었는데 오랜 시간 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에게 대전은 서구는 고향보다 더한 곳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2004년 2월 중순 때 얘기예요. 제가 2월 중순이 조금 지난 며칠 뒤에 첫 경선을 해요. 작고하신 고 구모 의원님과 2004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민주당 내부 경선을 하는데 그 경선하기 나흘 전에 중앙당에서 사람이 옵니다. 저에게 전략 공천을 해주겠다.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공천을 받는 순간 당선이에요. 당선이 100%예요. 근데 제가 거절을 하고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찍어서 온 이곳 대전 그리고 서구에 제 정치 인생을 불살르겠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질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2달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저에게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해주셨던 저희 지지자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졌죠.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07년에 그 의원님께서 임기를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 보궐선거가 됐는데 공천을 안 주셔. 중앙당에서. 그 다음에 2008년에 처음으로 공천을 받았는데 2등으로 낙선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마침내 초선, 대전 서구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고 이제 3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이니까 16년 동안 절반은 실패, 경선 패배, 미공천, 불공천, 그 다음에 본선 패배, 절반은 당선 이랬습니다. 2004년으로 돌아가 보면 제 선택이 저는 옳았다고 봐요. 대전 서구를 버리지 않았고 대전을 버리지 않았고 이곳이 저에게 고향보다 더한 이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로 하여금 정말 멋지게 국민을 대변하는 또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큰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의원님의 그 대전 사랑, 대전에 대한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요. 이제 저희 마지막 키워드 남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네. 마지막 또 방을 이건 진짜 오픈해 주시죠. 네, 방을 핍니다. 네, 마지막 예측을 하기 이게 키워드입니다. 안 나오는데? 박분계 또 박불계입니다. 뿔개는 뭐예요? 뿔난 범계? 네. 호통 범계?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장께서 제가 이제 야당 간사였어요. 근데 자기 대신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라고 그 자리를 앉았거든요. 앉았는데 또 유명한 장제원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걸 답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끄세요. 네, 또 제가 위원장 할 때군요. 내가 이때쯤 되면 저 친구가 장제원 의원이 손을 들고서 분명히 뭐라고 할 텐데 하는 순간 위원장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팍 뿜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예,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그래서 박범계 이전의 박범계와 박범계 이후의 박범계가 달라졌어요. 제가 웃지를 잘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었어요. 워낙 엄중하고 엄숙하고 그래서. 근데 박범계 이후에는 너무 웃음이 많아진 건데 이제 요런 꼬마들도 엊그저께 우리 CNB 방송 요리 프로에 갔는데 저를 알아볼 정도로 그 뿜계로.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선풀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해주고 기억해주고 또 사랑해주니까 저로서는 뿜계가 싫지 않죠. 좋죠. 네.
이 박범계의 좀 버금가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바로 박불계, 욱범계, 뭐 박범계가 불렀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정감사하면서 대검찰청 국정감사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뭐 저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손 동기인데 내가 아는 윤석열은 뭐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원칙 있는 수사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했고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오해를 좀 살만한 그러한 사건 수사에 있어서의 편향성을 드러내고 아주 센 질의를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튀었습니다. 국감을 해보면 알거든요. 아무리 국감은 1년 중에 국민이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딱 한 번 싫은 소리를 듣는 날이에요. 검찰총장은.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렇죠.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나와요. 그런 게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국정감사의 모습은 그 1년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설령 자기 생각과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대체로 한 60% 정도는 인정하면서 내지는 자세로서는 태도로서는 의원님 생각은 나하고 다르지만 의원님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는 태도와 그렇지 않고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사진으로 보니까 뭐 이렇게도 있고 뭐 또 뭐 이렇게도 있고 뭐 또 뭐 이렇게도 있고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듯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국감 태도를 똑바로 해라. 자세를 똑바로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언론은 똑바로 앉아라. 라고 이렇게 다르게 쓰더라고요. 저는 태도를 내가 국정감사하는 거고 당신은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 기관으로서 예의를 지키라는 취지의 태도를 똑바로 해라.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번쩍하고 자세를 고쳐 세운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였고 네, 이렇게 의원님과 짬을 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일정도 저희 국회 24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이날 국정감사는 박범계 국회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작년 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은 겁니까? 피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전파진흥원은요. 그거는 회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단견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총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단적인 증거예요. 그거는 전파진흥원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투자자들이 이미 3,200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 점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라임 사태에 대해서 지금 단죄하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작년 4월 무혐의 결정 내기 전에 이미 금감원의 예비조사, 사전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이거 몰랐다? 형사부에 배당된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검사가 그동안 중요한 사건에서 휘둘렀던 그 칼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개혁. 분야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죠. 이 시대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국민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 부응해왔던 삼선 정치인 박범계. 지역사회를 위해 과연 그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의원님 이번에는요 민주당 내 현안과 의원님의 지역구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문담 레이더 시간인데요. 먼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에서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왜 중요한가요? 법사위를 이제 전체 국회 상임위원회가 18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18개 상임위원회의 n분지 1 영어로 얘기해서 또는 one of them이 아닌 이유가 법사위는 법사위 법 고유법이라고 그래서 고유법이라서 법사위 법을 다루는 거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들 또 법원과 관련된 법들 감사원 법제처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이 관련된 법을 다루는 게 이제 고유법 법사위법인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법들 뭐 기재위 뭐 산자위 이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모든 법은 반드시 법사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상임위원회의 윗상임위 그래서 그걸 게이트키퍼라고도 하는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그 권한 남용의 그 시비가 있죠. 사실은 그러한 법사위를 통과하라고 하는 그 나머지 17개 상임위원회 법에 대해서는 체계 작구 심사, 체계가 다른 법과 맞는지 여부, 또 작구가 뭐 틀리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왕왕 법사위원들이 너무 권한을 남용해서 법 자체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통과돼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의 본질을 완전히 뜯어고치려고 하는 또는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꽉 잡아두고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러한 남용 사례가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없애려고 그런 법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심사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 권한은 여전히 그렇게 행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센 거죠. 네, 정말 법사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좀 지역 핵심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지역구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조경희 아나운서님은 우리 대전 서구 잘 아세요? 네, 잘 알죠. 잘 아시죠? 예. 대전 서구는 이제 행정구역으로는 하나의 구이고 약 인구가 50만이 조금 못 되는, 과거 50만이 넘었는데 50만이 깨졌어요. 인구 유출 때문에 그런데 50만이 조금 못 되는, 그러나 하나의 단일 행정 기초자치구로서는 전국에서 아마 크기로 따진다면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도의 큰 그러한 자치구인데요. 저는 자부하기를 서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 행정적, 금융적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잘 깔려 있고 여기에 도청, 시청, 아니 뭐 도청이 아니죠. 시청과 법원, 검찰청과 정부 3청사와 이러한 그 공공 인프라가 잘 깔려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민도도 굉장히 높고, 또 중요한 것은 아파트별로 다 공원이 다 돼 있고, 그 공원과 공원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샘머리 공원, 보라매 공원, 또 한밭수목원, 정부청사 공원, 또 자연마당 공원, 이게 다 큰 공원들이 있죠. 괄호축, 세로축. 그래서 이것을 다 이어가지고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 못지않은 그런 어떤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미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봉계 의원님, 대전국제컨벤션센터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대전 국제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어요.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 다리를 건너면 서구에서 유성구 쪽으로 다리를 건너면 바로 방송국이 나오고 호텔도 한 두어 개 있고 거기에 DCC가 있죠.
근데 대전에 이미 있는 DCC의 규모는 지금 뭐 킹텍스라든지 또는 저기 백스코, 부산의 백스코, 또 대구의 엑스코 등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작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은 아시다시피 가까이는 청주공항이라는 국제공항이 있고요. 또 행복도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 전국에서 서울,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가운데가 어디냐 하면 대전이에요. 그리고 사통팔달의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KTX 노선이 2개가 있고요. 앞으로 이 대전, 세종 또 충북을 잇는 광역 철도망, 광역 교통망까지 감안하면 바로 이곳 대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첫째가 대덕연구단지,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이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교통이에요. 교통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세계적인 전시, 세계적인 회의, 세계적인 공연, 이런 것이 가능한 소위 그것을 마이스, MICE,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마이스 산업을 하려면 현재 있는 DCC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작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 권선택 시장님 계실 때 정말로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새벽까지 설득해서 오케이 받아내가지고 DICC, 즉 국제 전시 컨벤션, 국제란 말이 들어가요. DCC에서 I, 인터내셔널, 국제란 말이 들어가서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DICC 예산 사업을 제가 처음으로 그 예산을 CD머니를 따왔어요. 꽤 오래된 일이고, 작년 말인가? 아마 착공을 해가지고 이 DICC가 예전에 그 무역전시관 그 자리를 헐고 지금 막 공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22년, 얼마 안 2022년 초에 아마 완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대전은 DICC와 현재 있는 DCC 합쳐가지고 말 그대로 세계적인 전시 공연 회의가 가능하고, 민간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DICC 짓는 그 바로 옆에 43층짜리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이언스 컴플렉스라고. 그리고 그곳이 유성구인데 거기서 바로 이 서구 한밭수목원 쪽으로 지금 다리가 거의 그 제2 엑스포교라고 다리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전은 이 사이언스 컴플렉스의 완공 전의 대전과 후의 대전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계적인 멋진 외국 관광객들이 공연을 위해서, 회의를 위해서, 전시를 위해서 몰려들고 주변에 멋진 호텔에서 투숙을 하면서 소비를 하고, 그런 그 소비가 이 다리를 건너서 서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대전의 저는 미래 비전이라고 보고. 네, 정말 앞으로의 대전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지역민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또 해주셨을까요? 대전 센트럴 파크 잘 진행하고 있나 궁금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진행된다고 박 의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걸로 믿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동민들이 문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 하여튼 방송이라든가 또 신문이라든가 꼭 내주셔서 더욱이 우리 박 의원님이 한층 더 일 잘하신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앞으로 5년 내에 저는 가시적이 될 거라고 보는데, 건강하게만 계시고 그 아주 멋지게 공원을 정말 다 완비를 해서 아주 우리 어르신 여생에 멋진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지금 국비와 대전 12, 서구 9비 합쳐서 한 900억 전후로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말 그대로 멋진 우리 도심 속에 멋진 공원이, 국가공원이 만들어지는 셈이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그걸 다 보실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 네, 또 직접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화상회의 안 하는데 화상회의 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의원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백 투 더 퓨처인데요. 의원님의 가방을 저희가 잠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양말이 있을 텐데 양말이 없나? 과연 이거를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어떤 걸 갖고 다니실까요? 귀엽지 않아요, 이거? 아주 백팩. 네, 앙증맞은 백팩. 어때요?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백팩. 백팩이라고 네. 그러죠? 예, 메고 다니는데 너무 귀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자주 메고 다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주 네. 메고 다니라는 쪽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네. 볼까요, 그럼? 네, 이제 가방 안을 한번 열어주시죠. 일단은 네. 책이 한 권 가방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카이스트 이광영 부총장님한테 받은 네. 선물책인데요. 카이스트가 통일을 말하다 좀 특이하죠. 네, 이게 어떤 카이스트 하면 보통 내용이죠? 과학, 그죠? 네. 이공계 특성화대학인데 이 카이스트의 여러 석학들을 모셔가지고 통일을 말하다라는 아주 이 좋은 주제로 네. 이 코리아 2048 4차 산업혁명 시대 단계적 통일 준비 전략이라는 새로운 접근의 책이어서 네. 제가 좀 보려고 선물 받은 또 책을 받은 지가 얼마 며칠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려고 갖고 다닌 또 책 책이고 하나 넣으셨고 약이 나이가 이제 들어있네요. 나이가 50대 중반 넘으니까 네. 머리가 좀 덜 빠지라고 머리 관리하는 영양제 효과를 많은 안 분들이 빠지고 있어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저기 네. 모발 뭐 괜찮은 편이죠? 네, 아주 좋으신데요. 네, 그리고 또 있어 짜잔. 그리고 유산균, 네. 유산균. 약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약 아니야 이거 다 영양제예요, 영양제. 네, 건강용 영양제들이 50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나이 50대 중반 돼 봐. 의원님의 이제 가방까지 제가 이렇게 좀 털어봤습니다. 의원님과 좀 고등학교 다닌 이후로 가방 털린 게 처음인 것 같아. 제가 가방 검사까지 해버렸는데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19의 그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힘내시라고 짧게 애창곡으로 선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평소에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십니까? 요즘 많이 부르는 노래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아. 진성. 그거하고 네. 안동역에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네.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노래까지 이렇게 청해 들었는데 창피해. 저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흰 도화지입니다. 지역 구민들 또 우리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분들에게 4년 후에 나 박범계는 이런 의원으로 기억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문구가 있으면 직접 적어주시죠. 네. 한번 읽어주시죠.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 박범계. 와,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말 그대로 슈퍼파워 미국을 만든 곳이고 정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3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ICT 기업을 만들어낸 메카거든요. 대한민국에도 청년 벤처 창업국가 전지인기지로서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보자. 서울 못지않은 유일한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우리 대덕 특구를 기점으로 해서 세종, 충북의 오창, 오송, 크게는 천안, 아산까지 연결하는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이곳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창업의 꿈을 안고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야심찬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마감되는 그때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멋지게 설계했던 사람 박범계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정말 충청판 실리콘밸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24시 박범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네. 조경희 아나운서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시간 동안 지금 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제가 무척 영광이었고요. 네, 자꾸 뿜어지네요. 역시 박풍계이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응원하는 의미로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박범계 의원 화이팅! 화이팅!